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의약품을 두고 수년째 소송 중인 두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제약사가 최근 한 증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경쟁회사의 우호적인 리포트를 썼다며 그 애널리스트와 경쟁사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업과 애널리스트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다면 그런 의혹 제기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건 애널리스트가 옷을 벗어야 할 사안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근거로 애널리스트를 압박했는지 의혹을 제기한 제약사가 답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 경쟁사의 우호적인 리포트 내용이 달갑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항의가 이루어졌다면 씁쓸함을 넘어서 너무나 큰 피해를 양산하는 일일 겁니다. 애널리스트는 원래 여기저기서 욕을 먹긴 하지만 분석과 의견에 대한 근거 없는 압박은 양질의 분석 리포트 발간과 객관적이고 소신 있는 분석을 방해해서 결국 대한민국 주식 투자계 모두의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9월 4일 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 함께 출석 체크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계환님, 이동훈님, 이정환님, 김선호님, 김미희님, 1710님 반갑습니다. 일찍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까요? 정부가 이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남성도 예외 없이 함께 아이 돌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함께 육아에 참여한 부부여야 1년 6개월까지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서 잠시 휴직을 하는 것. 양육을 위해서 잠시 휴직을 하는 것.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 스튜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788님, 7788님. 전화번호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발 1등 하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1등이시고요. KBS 콩으로는 문대상님이 제일 일찍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또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올해 세금이 덜 거쳐서 구멍난 자금이 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정부가 이를 메꿀 방안으로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유럽에서는 독일 경제 위기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조업 중심이라는 유사점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문제와 독일 경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이환주 기자는요. 네, 올 들어 인터넷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은행들의 대출, 예금금리 상황 알아보고요. 둘째로 추석 앞두고 상차림 물가 관심 많으실 텐데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어예진 소장부터요. 사실 올해 거의 봄부터 세수 펑크, 세금이 계획보다 너무 안 거친다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그 세수 펑크를 메울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아예 안 쓰거나 아껴 쓰거나 또 두 번째는 국채를 발행해서 쓰거나 또 그러니까 빚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은 세금이 잘 안 거쳐서 생긴 문제다 보니까 세 번째 방법은 안 되고 아껴 쓰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두 가지 방법뿐인데요. 만약 40조 원의 세수 펑크를 모두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면 이 정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걱정인데 안 그래도 요즘 올라가고 있는 시중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되겠죠. 금리는 이 돈을 빌리려는 수요자가 많으면 올라가는 건데 네. 정부가 갑자기 4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빌리러 다니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자금 관리기금 줄여서 공자기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자기금은 쉽게 말하면 신용보증기금, 복권기금 같은 이런 각종 기금들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끌어오기도 하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그런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계획은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온다는 겁니까? 일단 예상보다 덜 거친 이 40조 원 중에 10조 원은 네. 예산은 편성했지만 쓰지 않는 걸로 하자. 즉 절약하는 걸로 줄이기로 했고요. 나머지 30조 원 중에 약 20조 원을 외국환 평형 기금에서 가져다 쓰겠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하는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거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조정. 그렇죠.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나라가 뒤에서 달러를 팔고 또 달러가 너무 싸지면 달러를 사들여서 달러의 가격, 즉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금 안에는 달러도 들어있고 원화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외국환 평형 기금에는 원화가 수십조 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중에서 20조 원을 잠깐 끌어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자기금으로 남은 거니까 끌어오면 국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환율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응하기 위한 돈을 좀 늘 넉넉하게 좀 보유를 네.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좀 길게 보면 이번에 가져오는 20조 원은 조만간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돈이기는 합니다. 사실 외국환 평형 기금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원화가 늘어났다라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국환 평형 기금이 외환 시장에 미세 개입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랑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 다 알고 있는 거고 통용이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미세하게는 개입을 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부족한 세수.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빚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 네. 채무요. 맞습니다. 정부의 부채 중에서 부채를 조달해서 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써버리는 돈을 적자성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 가계부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주택담보대출 있죠. 네. 주택담보대출은 부채는 끌어왔지만 그걸로 뭘 구입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부채가 있는 반면에 카드론 같은 거 그거는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그건 어떻게 갚을지 방법이 모호한 부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채도 그냥 나라 살림으로 써버려서 어떻게 갚을지 좀 모호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걸 적자성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 이게 7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 800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 채무의 64%가 이런 적자성 채무인데 그렇다고 가계로 치면 생활비 쓰다가 적자가 난 건데 그걸 안 쓸 수도 없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할 방법도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세금을 자꾸 거두면 이제 민간의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기 때문에 무작정 거둘 수도 없고 또 정부 지출을 그렇다고 줄이면 이것도 역시 경제 활동이 또 위축되기 때문에 무작정 줄일 수도 없어서 사실은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으나 해답은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상보다 덜 거친 40조 원 중에서 10조 원은 예산을 편성해 뒀지만 이거는 쓰지 말자 했다라는 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쓰기로 한 예산을 탈탈 털어서 마지막 1원까지 더 씁시다. 경기를 살립시다 하는데 지금의 정부 방향은 그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결과로 봐야겠죠.
이완주 기자. 네. 국가 재정이 안 좋아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긴 한데 내년도 예산안 살펴보면 그 이례적으로 과학 R&D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좀 언발의 오줌누기다. 결국 R&D 예산이 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 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R&D 예산 축소는 좀 너무했다라는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그 방법에 따라서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아까 준비한 경제 아이템이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크게 이제 카카오뱅크, KT뱅크, 최근에 이제 토스뱅크까지 세 곳이 있는데요. 그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13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17조 원으로 6개월 만에 4조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 비율로는 30% 이상 늘어난 건데요. 같은 기간 K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1조 4천억 원이 늘면서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두 인터넷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 누적액이 5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난 건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국내 5대 오프라인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농협 네. 주담대 잔액은 오히려 1조 7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아, 여기서 줄어서 인터넷은행으로 갔네요. 예, 맞습니다. 이 급격하게 늘어서 금융감독원이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카카오뱅크, 11일부터 14일까지 K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토스뱅크는 아직까지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아서 현장 조사에서는 빠졌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작한 것도 오래된 거는 아닌데 그러면 금융당국이 어떻게 현장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예, 인터넷은행의 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예정인데요. 인터넷은행의 여신 심사, 리스크 관리가 대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주담대에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정책적 목적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 중금리 대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이 시중은행이 주력하는 주담대에 인터넷 은행들이 쏠리는 거, 이 현상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금감원이 이 같은 움직임에 인터넷 은행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인데요. 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5일부터 50년 주담대 상품의 연령 조건을 신설을 했고요. 이어 주택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또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등 좀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기성은행들이 겪었던 것들을 인터넷은행들도 이제 금감원의 현장 점검이라는 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요? 예, 인터넷은행들은 대리점이 없어서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후발주자인 만큼 지난 몇 년간 신용은행과 비교해서 예금금리는 좀 더 주고요. 예. 대출금리는 좀 낮게 해주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줘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잠시 묶어두는 파킹 통장 보면요.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 금리가 지난해 말에는 최대 4%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달 초 기준으로 파킹 통장 금리가 연 2%대로 지난해보다 한 절반 정도 낮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인터넷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통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은 건데요. 네. 이제 고객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서 이제 수익성을 생각해서 금리를 낮춘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인터넷 은행들의 수신 잔액 증가 속도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올 2분기 말 인터넷 은행 수신 잔액이 82조 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3조 6천억 원에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1분기와 비교하면 이 늘어난 금액이 5분의 1 수준으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이제 고객을 모을 만큼 모았다. 근데 반대로 대출금리 상황은 어때요? 예, 반대로 대출금리와 문턱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1분기 인터넷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한 3% 정도까지 낮아졌었는데 지난달에 일제히 4%로 올랐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과 비교한 금리 매력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아직 3% 후반대로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인터넷은행 3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1,7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제 4배가량 늘어나서 순항 중인데 이제 앞으로는 여신과 수신 분야에서 성장 둔화세가 나타나면서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예금과 적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 사실 이런 흐름 깨라고 인터넷 은행들 허가를 해준 건데 인터넷 은행들은 다시 기존의 은행들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네요. 자, 어예진 소장. 네. 독일 경제가 요즘 안 좋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은 사실 유럽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 좀 흔들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럽 경제가 좀 흔들린다는 그렇죠, 뜻이겠고 유럽 경기가 어려워지면 유로화는 또 약세를 보이겠죠. 반대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겠고요.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좀 쉽지 않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 악화가 남 얘기로만 듣고 넘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최근 독일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요 외신들이 보면요. 단기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독일이 다시 한 25년 전처럼 유럽의 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IT 부문 같은 이런 곳에서는 경쟁력이 좀 약한 산업 구조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탄소 배출 제로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와 고령화된 노동력이 있습니다. 약간 좀 우리 얘기가 같기도 하고요. 독일 경제 그럼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도 설명 들어볼까요? 네, 많이 아시다시피 독일은 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이 전통의 미련을 못 버리다가 전기차로 전환할 때 그 투자에 한 발 좀 늦었거든요. 늦었죠. 예, 한창 전기차 전환 붐이 일었을 당시만 해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BMW가 아니다. 아직 내연기관 계속 갈 거다. 친환경 디젤 한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중국 신생 전기 자동차 업체들에게 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례로 2008년 이후에 줄곧 이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폭스바겐이 올해 중국 비아디에게 1위를 내준 것만 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이 회사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요. 지금 테슬라 절반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에너지 문제까지 합치면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작년에 러시아로 인한 그 에너지 위기 때 독일이 오히려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 남는 마지막 3개까지 폐쇄하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도입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당장 수요를 충족해야 돼서 결국에는 석탄 발전소를 일시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보다 가스와 전기 가격이 좀 낮아졌는데 여전히 에너지 비용이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 제조업 가운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네. 산업들, 일례로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독일의 바스프가 이 가스 가격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 이 독일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본사에서는 암모니아 생산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직원 2,600명을 함께 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제조업에 치중된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결국은 금리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왔을 때 남들보다 더 크게 타격을 입는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독일 경제랑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한테 남일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최근 통해서 독일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좀 모색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모두 지난 20여 년간 어떤 중국 경제 부상에 힘입어서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유지해온 만큼 굉장히 둘의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 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독일 사례를 참고해서 산업 구조를 좀 다변화하고 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대안으로 고숙련 근로자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의 생산성 제고, 산업 다변화, 친환경 전환, 또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어떤 노동 공급 부족 대비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만약에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해외로 많이 공장들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 내수라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정작 인구는 줄고 있고 네. 앞뒤로 막혀 있습니다. 앞뒤로. 자, 이완주 기자에게 다시 마이크가 갑니다. 이제 슬슬 추석 상차림 준비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 늘어나실 텐데 역시 물가 많이 걱정입니다. 어때요 올해는? 예,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이 가격 인상 쪽에서요. 사과인데요. 사과.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0kg 사과 도매 가격이 이달 1인 기준 85,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60%나 올랐습니다. 도매 가격이 60%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이 소매 가격에 전개가 되면 이제 소비자들도 비싼 사과를 먹게 되는 건데요. 네. 지난 3년 동안 사과 한 상자 가격이 도매 평균 한 5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만 원이니까 부쩍 비싸진 거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과는 하우스 재배하기 힘들고 밖에서 재배하는데 올해 이상기후로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태풍 피해로 주요 산지 사과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른 건데요. 네. 배도 작년보다 비싸졌는데요. 배 15kg 도매 한 상자 가격이 1일 기준 5만 7천 원 정도로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평균 도매가가 예년보다 한 1만 원 가량 올랐고요. 그 축산물 가운데는 닭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1일 기준 생닭 10호 한 1kg 정도 나가는 생닭 가격이 도매가가 3,900원인데 이게 1년 전보다 한 15% 정도 오른 가격이고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소매 가격은 생닭 한 마리가 한 6,000원 정도에 형성됐습니다. 상대적으로 1년 전보다 한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덜 올라 보이네요. 원체 막 30%, 60%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반면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뭐 없습니까? 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을 좀 구입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네. 정부가 구매 금액까지 지원을 해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요. 이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의 영향으로 수요 감소를 정부가 우려하면서 이렇게 지원에 나선 거고요. 명태나 오징어, 양식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은 50에서 한 60%가량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선물 세트 좀 우려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국내 대부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추석 선물 세트 물량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다 확보를 해서 상품화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오염수 방류와는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소 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인데요. 배추 도매가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고 배추 작황이 좋아 추석까지도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고요. 무 도매가도 한 30% 정도 작년과 비교해 저렴하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한우 가격 하락세가 진행 중인데요. 네. 한우 등심 1kg 도매 가격이 6만 9천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한 1만 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있잖아요. 네. 이게 명절 선물 가격에 한해서만 30만 원으로 올리도록 법을 개정을 해서 네. 예, 상대적으로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풍족한 한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해는 특히 물가 때문에 상황이 더 쉽지는 또 않아 보이고요. 다음번에는 좀 밝은 소식 좀 가져오세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예산을 선보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이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이 쓸 수는 있는데 일단 이때 이 기간을 쓰면서 받는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올해 3월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직장인 1000명 가운데 45%가 이걸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라고 답했고요.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서는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서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직장 일을 쉴 수 있는 제도 4글자죠. 근데 역시나 좀 듣는 분들도 답답하신가 봅니다. 0197님 돌진한 아가의 아빠입니다. 중소기업은 이걸 사용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네요. 홍경민님 이 제도 있으면 뭐하나요? 쓰지도 못하는데 새 딸을 독박 육아하고 있는 1인입니다. 신랑이 이걸 쓰려고 했다가 직장을 잃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김태호 님도 남자가 이걸 쓸 수 있는 회사가 많을까요? 라고 또 반문을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못 썼죠. 출산 휴가는 써봤네요. 3명 다 합쳐서 9일 3일씩 3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또 한 번, 몇 년 만에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무려 54년 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사망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런 가족 간의 상속 다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좀 해법이 없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률사무소 삼정의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앞서 이야기한 그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사건, 이게 2심 판결까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친모가 무려 54년 만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등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선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부인과 자식은 없는 상태였고 사망과 동시에 사망 보험금으로 한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이 사망한 50대 남성의 누나와 친모 간의 소송전이 좀 발생하게 된 건데요. 네. 일단 1심 선고가 지난해 12월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50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의 전부 승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누나가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금액 3억 원 전부를 80대 노모가 가져갈 게 아니라 한 절반 좀 넘는 금액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딸한테 주는 것으로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네. 화해 권고 결정은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문이랑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친모가 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소송으로 하겠다라고 다퉜고요. 이 소송에서는 사실 현재 민법상은 어머니인 친모가 상속분을 다 가져가는 것이 맞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누나로서는 이런 권리 행사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맞섰는데 결국 항소심에서도 이 친모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법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게 3년 전에도 들끓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가수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었고 또 당시에도 구하라 씨를 떠났던 친모가 아주 늦게 나타나서 상속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그런 일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법도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던데 그럼 그 사이에 법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른바 구하라법
상속분이라는 예. 것이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에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면서 공분을 사게 됐고 이게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현재도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민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사망을 해서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일부러 살인했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거나 아니면 유언을 조작했거나 가공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더라도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모로서 친부로서 부모로서 양육 의무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 권리만 챙기겠다고 하는 부분은 상속 결격으로 추가로 기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른바 구하라법의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태고요. 다만 2021년도 6월부터 공무원의 한정에 일부 시행 중이긴 한데요. 이것도 유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 급여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도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하라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순남님. 국회의원은 뭐 하는가? 구하라법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근데 사실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국회 회기 끝나면 기존에 발의됐던 법들도 또 다 폐기되는 건데요. 참 답답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배워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사망을 하고 남아있는 가족 여러 명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딱 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예. 민법 천조를 보면 상속 순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요. 직계 비속 아들, 딸입니다.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거고요. 2순위가 직계 존속.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부모가 있을 때 그 부모가 최종적으로 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배우자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거나 아들, 딸이 없어서 부모들만 있을 때 그 1순위 상속권자들과 동순위가 된다라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그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구조인데요. 네. 이때도 배우자는 다른 1순위, 동순위의 상속권자들보다 0.5배, 1.5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들, 딸도 없고 만약에 그런 존속, 그러니까 부모도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게 되고요. 배우자도 없다라고 하면 형제,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 언니 등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언장 집행이나 유언을 작성해 두시지 않은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살인을 하거나 상해를 했다. 동순위 상속인도 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법적 평가를 받게 되면 상속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1, 2, 3, 4순위가 있고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 비속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식과 뭐 손주들인데 이것도 1.5대 1대 1대 1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배우자가 1.5 조금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서민환님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속을 받아가는 부모에게 그동안 양육비 청구는 못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양육비를 청구할 사람이 지금 사망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양육비를 청구할 당사자가 사망했기 없는 때문에 거니까요. 예, 네.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넘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양육비란 개념은 또 미성년 자녀의 관여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또 청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상속이나 증여를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자식이라도 똑같이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 비율대로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배우자도 사망해서 없고 내가 내 유산을
아들, 딸 둘 중에 뭐 아들한테 50%를 주고 막내한테는 뭐 10%만 주겠다. 첫째한테는 50%, 막내한테 10% 이렇게도 다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마음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상속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혀 안 받는 것으로 유언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원래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요. 이런 증여나 유증행위, 나를 뺀 나머지 자녀들한테 더 많은 돈이 가기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안 지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런 행위 자체가 있은 지 10년이 지나면 안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기한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자식이 여러 명 있더라도 그중에 한 명이 부모님을 부양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 부양을 한 사람이 어떻게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는데요. 네.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면의 상속인 중에서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했다는 사정. 이게 판례상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아니면 특별 부양을 한 경우. 보통 특별 부양이라는 거는요. 병간호를 하거나 오랜 기간 이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산 경우가 이 실무에서는 인정이 되는 사례들이고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를 한 경우는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니면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증식시키는데 상당히 다른 상속권자들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단 기여분이라는 건 이 재산 증식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산술화 그리고 이걸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래 큰 오빠가 제일 많이 기여를 했지라고 해서 가족들과 협의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시는 게 원칙적이긴 한데요. 그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 법원에서 여러 사정 그리고 정황을 고려해서 기여분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여분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 중에서 어떤 한 사람한테 좀 사업 자금을 대줬거나 뭐 집을 좀 먼저 사줬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도 그 미리 준 것까지 쳐서 나눌 때 좀 계산을 따로 해야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미리 받은 돈과 관련해서는 그게 뭐 일정 정도의 부동산, 뭐 주식, 금전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보게 됩니다. 특별 수익을 일정 상속권자만 미리 받게 됐다면 실제 상속이 이뤄진 시점에 이 부분도 다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어느 정도가 이런 특별 수익에 법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부동산이나 아니면 왜냐 유학을 가거나 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유학을 갔고 누구는 가지 않았다. 근데 유학 비용이 국내에서 어떤 뭐 대학교를 가거나 할 때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유학비도 특별 수익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결혼할 때 혼수비도 특별 수익으로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수익 이것도 좀 알아놔야겠네요. 또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그 시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재산은 상속할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법률적으로는 상속이라는 개념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점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다 재산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망과 동시에 이 상속인들이 본인이 가져가야 할 수 있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재산을 이미 귀속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사망과 동시에 그 당시에 갖고 있던 현황대로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비율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자녀 둘이 50대 50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부동산은 이렇게 공유 지분 형태로 갖게 되면 상당히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래도 어렵고요. 네. 그럴 때는 협의로 일방 당사자가 가져가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좀 그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자식을 버렸던 부모가 나타나서 상속이라든지 보험금만 챙겨가는 그런 일은 좀 빨리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게 벌써 3년이 흘렀다는 거. 장윤미 변호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망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60대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최근 나흘간 숨진 교사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이 최근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평택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에서 고속버스와 화물차,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혀 버스기사 등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아용품 제조업체 토미가 낙상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의자에 대해 미국에서 리콜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의자는 북미에서 8만여 개가 팔렸지만 한국 내 판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채권 투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죠. 그런데 올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채권 시장에 25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국채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다각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돈워리 투자백서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투자자들이 채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국채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시장 전망, 2023년 시장 전망에서 네.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던 게 올해는 채권이다. 2023년은 채권이다. 근데 네. 이제 올 초까지는 하더라도 이제 회사채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 논리는 뭐냐면 작년까지 금리가 급격히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면 안 좋았던 회사들이 좋아질 거다. 요 논리에서 회사채가 많았는데 그 올 초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불안해진 거죠. 얼어붙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고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올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근데 솔직히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막대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간 거죠. 원래는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올해 6월 달에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예상이 늘 빗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달에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 9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한 3개월 정도가 딜레이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갔던 분들은 이제 채권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는 이제 채권이 바닥인 것 같고 지금부터는 채권을 분할 매수해도 된다. 이런 타이밍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이제 채권이 이제 좀 조금 더 지금 싸게 사면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네.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네, 그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까지는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너무나 계속해서 지연이 네. 돼 왔던 거고요. 네. 앞으로는 그러면은 향후 매력도를 본다면 여기서부터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사실 저도 한 달 전부터 채권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할 매수. 그쵸, 맞죠. 네. 왜냐하면 타이밍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는 채권을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9월 달에 동결을 한다고 해도 사실 6월 달 같은 경우에 스크랩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너뛴다. 이제 건너뛴다.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네, 연준에서. 만약에 9월 달에도 스킵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11월 달에 한 번 더
네,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물론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소비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하기에는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확할 것 같아요. 이걸 막 매수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남아 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국채 이야기를 해주셨고 회사채도 있고 금융사별로 채권 있고 지방채도 있고 종류도 많은데 네. 거기에다가 만기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네.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도 네. 있고. 지금은 그러면 어떤 곳에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보면 단기, 중기, 장기로 있는데요. 네. 이게 장기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채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늘 어려워하세요. 근데 핵심 개념은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라는 거죠. 확정된 수익률. 네, 그러니까 표면 이자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금리를 받을 때 이제 이 금리는 무조건 받는다고 하는 거고 채권의 가격은 유동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격은 계속 변하는데 네, 앞에 딱 정해져 있는 표면 금리는 딱 고정이 되어 그렇죠. 있는 내가 만기 거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요 채권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겉으로 보여진 표면 금리가 기간별로 기간 프리미엄이 붙어요. 우리 생각했을 때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 긴 시간 안에 망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게 이제 장기로 가는 거고 10년 이상 장기 채권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동결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단기채의 금리가 확 뛰는 경우는요. 뭔가 시장이 불안하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채 금리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물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예. 불안한 상황이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상화가 서서히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장기채 중에서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에 있는 장기 채권. 그걸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손실을 좀 물려 있지만. 네, 물려 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미국 장기 국채를 분할로 들어갈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채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이거 꼭 증권사 지점 가야 되는 건가 하시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이게 모바일이나 네. 온라인으로도 좀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 추천 방법. 네. 네. ETF입니다. ETF. 네. ETF로요. 국내에서 요즘에는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게 ETF에서 채권, 국채라고 쳐보시면 뭐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증권사 이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산 운용사 이름 뭐뭐 ETF, 뭐 국채 ETF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네. 이 중에서 이제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면 예. 거래량 많은 걸로. 아, 내가 결정장애가 온다. 네. 국채 분할 매수하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ETF가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딱 보고 거래량이 많은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국채는 사실 아무리 국채에 대해서 얘기해도 얘는 틈새예요. 얘가 주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간 5%에서 10% 정도 안전 마진으로 깔고 가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자산 배분 네네, 그렇죠. 차원에서.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막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틈새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을 체크를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ETF로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이제 ETF, 국채 ETF가 있거든요. 네. 가장 인기가 있는 ETF가 있어요. 네.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들어가도 되는 그런 ETF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ETF를 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 ETF를 할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7724님도
저도 소수점 구매로 장기 채권 ETF 분할 매수 중입니다. 네네, 라고 잘하고 이야기를 계시네요. 해주셨고요. 물론 이제 채권이라는 게 네. 투자 대상이 가장 중요하고 신용 등급, 네. 만기 여러 가지 좀 따져볼 게 많은데요. 네. 또 그중에서 거래량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네. 물론 국채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손실 볼 일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채 주의할 수 있어요. 이게 망하는 리스크보다는요, 손실의 리스크가 있어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국채 투자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면 국채도 손실을 봅니다. 예. 근데 작년 말이나 올 초 같은 경우에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국채도 이거는 뭐 예금이랑 똑같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원래 개인들은요 국채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낮았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단위 사실 거래 단위도 크고. 거기가 거의 몇백억 단위로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좀 불합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들도 이런 국채 투자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정부가 개인들이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따로 발행한다. 네네네.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면 이거를 쪼개가지고 팔찌가 나오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아마도 큰 어떤 덩어리의 그 국채를 사와서 기관에서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개인들한테 팔 텐데 얼마 지금 현재 계획은 10만 원도 네 10만 원만 있으면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10만 원부터 1억까지 요렇게 금액대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다라고 하면 예금과 경쟁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채 투자에서는 요 부분이 조금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들에게 국채 투자를 더 용이하게 해주겠다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조금 더 쉽게 내겠다라는 네.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저희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하고 오늘 아마 좀 증시 좀 상황이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 관련주를 비롯해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같이 증시 이슈까지 챙겨보겠습니다.